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시 2등급 지원 전략 설명회를 진행할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다른 등급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2등급대라고 하더라도 2.0인 학생과 2.9등급 학생이 모두 같은 대학을 희망하는 건 아니죠. 학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라인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2등급 전체를 바라보는 설명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가진 관심 대학이나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올해 수시 지원하고자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각자의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실 때 기초적인 뼈대를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3등급 설명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 채널에 올라올 수시 관련 정보들, 또 다른 여러 자료나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2025학년도 진학사 수시 지원 전략 레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저희 자료집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올해 2025학년도의 수시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조금 다른 설명도 있긴 하지만 3등급 설명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혹시 3등급 설명회를 먼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들으신 부분은 스킵해서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등급 수시 지원이라는 주제로는 2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한 대학들의 학종과 교과 전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설명회 영상은 평범한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 2등급 학생이라면 꼭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수시뿐만 아니라 대입 전체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는 것은 의대 증원이죠. 그리고 이 의대 증원 때문에 N수생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고3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수험생 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죠. 자, 그럼 이런 의대 증원, 수험생 증가가 2등급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있을까요? 2등급 대학생이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어쩌면 극히 드문 케이스로 2등급 대학생이 메디컬에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경희대의 한의학과, 의대는 아니지만 한의학과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무려 2등급 중반 학생이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은 경희대가 발표한 입시 결과가 있는 표본인데요. 동그라미가 작년 경희대 한의학과 교과 전형 자연계열로 합격한 학생들이죠. 2등급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경희대 한의학과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재작년 경희대 한의학과 자연의 입결은 1.16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70% 컷은 1.58이었고 최종 컷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2등급 중반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보고 어쩌면 경희대는 교과 전형에 서류 평가가 들어가니까 이 학생들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경희대 교과 전형의 서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기도 하고요.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는 올해 경희대 몇 등급으로 합격이라는 영상을 보시면 경희대 한의학과의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1등급 후반 학생의 인터뷰가 있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도 경계권 일반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경쟁률입니다. 작년 대다수 대학 학과의 교과 전형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재작년에는 8명 모집에 83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48명으로 줄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보니까 최저를 충족한 학생 수도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33명에서 17명으로 줄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최저를 맞춘 학생이 17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은 최초 합격을 했고요. 또 8명은 추가 합격을 해서 총 16명. 최저를 맞춘 17명 중에서 1명만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적과 상관없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컷은 2등급 중반까지 내려가게 됐죠. 이 교과 전형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의 두 번째 주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의대 증원에 관한 것 때문에 최근에는 2등급인데 의대까지는 아니지만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런 곳에 2등급 학생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물론 쉽지 않겠죠. 지역인재 같은 전형의 경우에는 어쩌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방금 본 경희대 한의학과 자연과 같은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운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경희대에는 한의회 말고 치의나 약학도 있습니다. 재작년 입결을 보시면 이 세 곳 모두 1.1 얼마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치의랑 약학도 입결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1점 중반이 최종 컷이었죠.
치의학과, 약학과에 비해서 한의학과의 입시 결과만 낮았던 겁니다. 어느 곳에 지원한 학생들의 경쟁력이 높을지 낮을지,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결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해 어쩌면 많지 않겠지만 일부 어느 메디칼 학과의 입결이 다소 낮게 나오는 곳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등급 학생이 합격하는 것이 쉽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메디컬 말고 2등급 학생이 지원할 만한 일반 대학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앞선 3등급 때 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번 설명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의 사례를 통해서 올해를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3년 전에는 약대가 일반 수험생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던 해죠. 올해 의대 인원은 약 1,500명 정도 늘어나는데 2022학년도에는 약 1,900명 정도의 인원을 약대가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때 일반 대학의 입시 결과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몇몇 대학의 교과 전형 입시 결과 변화를 확인해 볼 건데요. 교과 전형 입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앙대는 어디가에 발표된 70% 컷 기준으로 약대 선발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입결은 2.11에서 2.05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시립대는 변화가 없었고요. 홍대의 경우에만 입결이 다소 낮아졌죠.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이 표에 경희대나 건국대의 입시 결과가 없는데 이건 입시 결과가 확 낮아졌기 때문에 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2021학년도에는 이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았던 해였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른 대학과 다르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은 거죠. 약대가 이런 일반 대학의 교과 전형 입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수험생 증가입니다.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던 추세였지만 작년과 올해 사이에는 다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약 13,000명 정도 고3 학생 수가 늘어나요. 근데 그게 2022학년도에도 비슷했죠. 2022에도 전년도에 비해 고3 학생 수가 증가했었습니다. 또 N수생도 올해 늘어난다고 하는 N수생도 마찬가지죠. 최근 2년 동안 급격한 증가만큼은 아니지만 6월 접수생 수로만 따지면 올해는 작년 대비 400명가량 늘어났는데 2022학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00명 정도 늘어났었습니다. 직전 연도에 비해서 고3과 N수생이 증가한 겁니다. 작년 수능 접수자 수가 50만 명이었는데요. 1,500명의 의대 증원은 0.3%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정시 선발 인원을 빼고 또 수시에서도 지역인재 선발하는 인원을 빼고 하면 수시 일반 전형의 증가는 4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의대 증원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들에게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등급 대학생이 지원을 고려할 만한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늘어난 이 N수생들 그리고 올해 역시 상당한 수를 기록할 N수생들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N수생들이 많다는 건 같은 N수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겠죠. 그런데 과거 몇몇 대학의 통계를 보면 수시에서만큼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시에서는 N수생의 활약이 대단하지만 수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앙대가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종 합격자 졸업 구분을 보면요.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사이에 N수생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자 비율은 차이가 없었어요. 합격생 중에서 졸업생 비율은 계속해서 10% 초반을 유지했죠. 작년에는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N수생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학종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대의 경우에는 응시 비율이 전년 대비 5%가량 증가했었는데 합격자 비율은 0.4%만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자료를 봐도 동일하죠. 시립대는 오히려 계속해서 졸업생의 합격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대학이 많지 않고 교과 전형은 더 없는 편인데요. 한양대 에리카 통계를 보면 교과 전형에서도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N수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합격생 비율은 일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마 올해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수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하면서 어떡하지? 수시를 안정으로 써야 되나? 라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올해는 정시 경쟁력, 수능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N수생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최저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사탐런이나 아니면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영어처럼 수능 난이도가 어떨지에 대한 것들도 최저 충족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수시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 수능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첫 번째 특징을 통해서 의대가 증원되거나 N수생이 늘어나거나 하는 것이 2등급 대 일반 대학의 수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대가 증원되니까 조금 쉬워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나 N수생이 많아진다니까 어렵겠지 하는 걱정에 빠져 계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올해 입시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무전공 선발입니다. 교육부의 권고로 인해서 많은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무전공 선발 인원을 늘린 경우가 많습니다. 건국대는 교과 전형으로 각 단과대학별 무전공을 선발하는데요. 그 인원이 합쳐서 257명이나 되고요. 완전한 자율전공, 수의예나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어떤 학과든 선택할 수 있는 KU 자유전공으로는 179명을 학종으로 선발합니다. 경희대는 국제캠의 인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교과로 236명, 종합으로 23명을 선발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나 중앙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 위주로 선발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이 무전공은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는 편이에요. 물론 시립대나 한국외대, 홍익대의 경우에는 학종 선발 인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무전공 선발로 인해서 학생들은 그냥 내가 지원하려고 했던 학과, 그러니까 국어국문이면 국어국문, 물리학과면 물리학과 이런 과를 쓰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무전공 모집 단위에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아직은 저 역시도 어떻게 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큰 규모로 선발 모집 단위를 변경한 게 처음이기 때문이죠. 무전공 학과의 입시 결과가 어떨까? 이건 올해 수험생의 표본이나 지원 패턴 같은 것이 어떨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학생들의 데이터가 조금 더 쌓이는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어야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일 것 같고요. 그 시기에 한번 관련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각 대학마다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교과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는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는지도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무전공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어느 학과의 모집 인원을 얼만큼 땡겨왔는지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 있겠죠.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무전공을 교과 전형으로만 선발하는데요. 그 인원이 무려 223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학과들의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은 1명밖에 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그렇게 변화가 큰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1명밖에 선발을 하지 않으면 작은 차이에도 입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과의 입결은 높아지고 어느 학과의 입결은 낮아지고 이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 모집 인원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의 평균적인 입시 결과는 과거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별 학과마다의 입시 결과는 과거와 크게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학생들의 지원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과에는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 그런 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이 진학사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죠. 수시 원서 접수 직전까지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여 나갈 테니까요. 이런 예상되는 지원자 분포를 통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는 무엇보다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계열 적합성, 진로 역량이라는 것이 무전공에서는 비교가 되기 어려운데요. 대학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국대의 큐레이션이라는 자료를 보면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몰두할 줄 아는 학생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학과들은 서류 평가 비율을 보면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를 반영하는데 KU 자유전공학부는 진로 역량이라는 평가 대신에 성장이라고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그 비율도 50%로 높입니다. 그리고 학업 역량은 반대로 20%로 다소 낮춰서 평가하죠. 여기서 말하는 성장 역량이라는 건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에 대한 겁니다. 일반 학과에서 얘기하는 진로 역량은 전공 계열 관련 이수 노력이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죠. 동국대 가이드북에서는 무전공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진로 탐색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습 역량을 꾸준히 키우면서 주도적인 진로 탐색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있었죠. 자유전공은 고등학교 때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과가 아니고 공부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적극성이 뛰어난 학생이 지원하는 학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과에서는 학생의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무전공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모든 활동이 특정한 전공과 연계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학생부를 통해서 드러나는지 확인해보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수시 특징은 바로 높은 학생부 종합 경쟁률입니다. 앞에서 작년에 많은 대학들의 교과 전형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었는데요. 반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은 오른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학종 지원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진 학생들, 고3과 N수생 모두 학종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표에 있는 7개 대학 중에서 홍익대를 제외하고 모두 경쟁률이 올랐고요.
동국대나 시립대는 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보통 모집 정원의 3배수 정도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의 경쟁률 상승폭은 상당히 큰 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어쩌면 아마 이런 높은 경쟁률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교과 전형 경쟁률이 낮았고 그로 인해서 아까 경희대 한의과처럼 의외로 입결이 낮은 학과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반대급부로 올해 교과 전형 경쟁률이 오르고 학종 경쟁률은 다소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학종 경쟁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학생마다 뭔가 어떤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정시를 대비하면서 6학종을 지원하는 전략도 충분한 가능한 일이지만 수시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면 학종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 교과 전형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학종에 관한 한 가지 코멘트를 하자면 여기 한국외대나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 경쟁률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낮은 편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대학들이 학종에서 면접을 치르지 않고요. 서류만,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홍대는 서류형으로만 선발하고요. 외대 역시 서류형의 선발 인원이 절반 가까이 되죠. 학생들이 서류형을 꺼리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면접을 보는 전형의 경우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혹시 수능 잘 보면 나중에 면접까지 말아야지 하면서 면접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성적이 좀 다소 낮은 학생들은 서류형은 성적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겁을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접형에 비해서 서류형의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작년 외대 서울캠의 서류형과 면접형 경쟁률을 비교해도 면접형 경쟁률이 눈에 띄게 더 높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3가지 수시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의대 증원이나 수험생 증가가 2등급 대학생들이 고려할 만한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무전공은 아직 뭔가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큰 무전공 학과도 그렇고 그로 인해 다른 일반 학과도 그렇고요. 모집 인원의 변화가 큰 곳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올해에도 학종 경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뭔가 승부를 보고자 한다면 교과 전형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한 대학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작년 서울시립대의 학생부 위주 전형의 입시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일반고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의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자료인데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서울시립대는 각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종 입시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붉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이 고교 유형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입결로요. 인문은 3.16, 자연은 2.72로 입시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일반고 출신 학생만 뽑아서 입시 결과를 다시 산출했을 때에는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인문은 2.42, 자연은 2.34로 입결이 올라갑니다. 2등급 대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대학들에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 역시 지원을 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전체 입결은 다소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보이는 박스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입시 결과죠.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의 합격의 주를 이루는 교과 전형의 입결과 일반고 학종 면접형 합격자의 교과 전형 입결 사이에는 0.5등급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학종은 단순히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내신으로도 불합격할 수 있고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죠. 하지만 성적 역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대학을 내신으로 지원해야 될까 고민될 때에는 교과 전형 입결보다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차이 나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의미가 있다. 다른 경쟁 학생들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등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너무 모르겠다 싶을 때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이지 절대로 내신만으로 합불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지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크게 학종을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선발하는데요. 대학이 발표한 입시 결과는 두 전형 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탐구형이 융합형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 보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죠. 이건 역시 합격한 학생들 고교 유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융합형 인재는 합격자 중 70%가 일반고지만 탐구형 인재의 경우에는 44%만이 일반고였죠. 그런데 아마 올해에는 융합형 인재의 일반고 합격자 비율이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탐구형은 외고 국제고의 합격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올해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변화가 많은데요. 그 변화 중 하나가 동문이나 불문, 일문이나 어문 같은 계열 학과들이 작년에는 융합형으로 선발했지만 올해는 탐구형으로 선발한다는 겁니다. 이런 학과에는 외고 국제학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기 때문에 융합형에서는 그 비율이 줄고 탐구형에서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이는 융합형 입결은 더 오를 것이고 탐구형 입결은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자료를 보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중앙대 융합형은 일반고를 더 선호하고 탐구형은 자사 특목고를 더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합격자 비율의 차이는 학종으로 선발할 때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전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앙대 융합형은요,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50%로 높고 탐구형은 진로 역량의 반영 비율이 50%로 높죠. 물론 탐구형도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40이니까 낮은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도 또 차이가 있어요. 융합형에서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요. 탐구형에서 학업 역량은 탐구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또 진로 역량에서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바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학생부를 평가하는 요소, 방법의 차이 때문에 합격자의 표본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고교 유형을 더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탐구력이 더 우수하게 드러나는 학생이다, 그러면 융합형 대신 탐구형을 지원하고 또 충분히 합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는 수시 요강에 적혀 있기도 하지만 대학이 발표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가이드를 보면 더 상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설명에 있는 자료들 상당수도 가이드북의 내용에 발췌된 거예요. 가이드북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 대학들도 많지만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 2등급 학생들이 고려할 만한 대학들은 이런 가이드북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려두고 있으니까요. 학종으로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희망대학의 가이드북을 꼭 한 번씩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올해 학종에 또 다른 변화도 있는데요. 바로 융합형 인재는 면접형에서 서류형으로 바뀌고 탐구형 인재는 서류형에서 면접형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서류형의 경우에 면접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다소 낮은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올해 중앙대 역시도 융합형 인재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할 수도 있겠죠. 작년 중앙대 융합형 생명과학과의 경쟁률은 무려 90대 1이었고요. 서류형이었던 탐구형의 생명과학과 경쟁률도 58대 1이었습니다. 중앙대뿐만이 아니라 경희대 생물학과 경쟁률은 55대 1, 시립대도 56대 1 이랬어요. 제가 길거리 상담 콘텐츠에서도 생명을 쓸까 자전을 쓸까 고민이 된다면 경쟁률이 너무 높을 생명보다는 자전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종으로 지원할 때에도 경쟁률을 고려하면서 지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대는 중앙대와 같이 전형 방법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서류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의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30에서 40으로 오르고요. 진로 역량이 50에서 40으로 하락해요. 학업 역량이라는 게 단순히 성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적 역시도 평가 대상이니까 어쩌면 성적으로 보는 입결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설명에서 건국대의 경우에 자율전공의 평가 요소가 일반 대학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희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해요. 다만 건국대보다는 그 평가 요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로 역량에서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주도 교과 이수 노력이고요. 다른 평가 요소들도 약간의 표현이 바뀐 정도니까 자율전공이니까 뭔가 특별해야겠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면접을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치르는데요. 중앙대 탐구형 그리고 건국대 자기추천 면접 일정과 겹칩니다. 학과에 따라서는 일부 겹치지 않기도 하지만 중앙대나 건국대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주의하셔야 되겠죠. 물론 1단계 통과 가능성이 어떨지 모르니까 여러 곳에 지원하시는 것도 가능한 판단일 겁니다. 서울시립대는 중앙대처럼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서 선발하는데 서류형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100명가량 늘어납니다. 선발하는 학과도 많아지죠. 작년에는 경영, 도시사회, 국제관계 같은 소수학과에서만 선발했지만 올해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동시 선발하는 학과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느 전형으로 지원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류형의 경쟁률이 낮고 충원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일반적인 특징은 많은 경우에 서류형의 학업 역량 평가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보이는 입결이 서류형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시립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류형의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면접형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면접형은 35%, 서류형은 30%가 반영되죠. 그래서 성적이 다소 부담되는 학생이라면 면접형보다 서류형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서울시립대의 서류형 특징은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대나 홍익대처럼 학종에 최저를 적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학종에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립대 서류형에는 최저 기준이 도입돼요. 두 개와 모로 그렇게 높은 기준은 아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원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외대도 서류형과 면접형을 나눠서 선발합니다. 면접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면접 비율이 50%로 높은 편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면접을 수능 전에 치른다는 겁니다. 올해는 10월 26일로 상당히 일찍 면접을 치러요. 그래서 학종 경쟁률이 면접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에요.
물론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그래도 작년 경쟁률이 13대 1이었으니까 13명 중에 3명만 1단계를 통과한 거고요. 그렇게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한국 외대 면접형과 서류형의 차이는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에도 있습니다. 면접형은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30, 진로 역량이 50이고요. 서류형은 반대로 학업 역량이 50, 진로 역량이 30입니다. 작년 입시 결과도 평균적으로 보면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 서류형은 3.06, 면접형은 3.32였습니다.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경희대처럼 면접형만 있죠. 경희대와 차이는 서류 평가할 때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나 면접 평가할 때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서류와 면접 모두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을 반영합니다. 자유전공학부도 서류 평가와 면접의 평가 반영 비율이 동일하고요. 자, 그럼 면접이나 서류나 똑같이 평가하는 거니까 면접으로 역전되는 케이스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올해 인터뷰 내용은 아니고 작년 내용이지만 건국대가 인천교육청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3배수를 겨우 통과한 학생이 최초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면접에서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 예상해보고 또 답변 내용을 미리 준비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건국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학과별 면접 질문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각 국의 자국어 보호 정책을 조사했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작극, 극본을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처럼 세특이나 창체 같은 학생부 내의 주요 활동 등 조금은 전공과 연관지어질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대학들 면접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까 건국대 그리고 동국대 가이드북에도 면접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동국대는 불교 추천 인재 같은 학종 전형도 있지만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크게는 두드림 그리고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프트웨어 전형으로는 컴퓨터 A학부에서만 선발하고요. 대부분 학과는 두드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동국대 학종이 다른 대학과 조금 다른 점은 전공적합이라는 이름을 아직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다른 대학들이 조금 넓은 범위에서 계열적합, 진로 역량을 평가하는 것과 다르게 전공적합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학과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탐구가 있어야 되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전형의 전공 적합도 컴퓨터 언어 공부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는 수학, 과학과 관련된 교과 또는 비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인문계열학과는 기초학업 역량을 기반으로 전공 관련 교과 중심의 소양, 자연계열학과는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기초학업 역량이 곧 전공 수학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학과의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이드북에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내용을 밝히고 있지만 올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세특이나 창체 내용 모두 확인해야 되겠지만 학생부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확인하면서 내 경쟁력이 어떨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올해 학종 서류형을 없애고 모두 면접형으로 바꿉니다. 자연계열 학과들만 서류형으로 선발했었으니까 자연계열 학과들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과들은 면접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경쟁률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죠. 다만 학과마다 경쟁률 차이는 있을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생명 관련된 학과의 경쟁률은 꽤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거고요. 수학과나 통계학과, 기계 시스템 같은 곳의 경쟁률은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해당 전공에 걸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싶으면 경쟁률이 낮을 수 있는 수학 관련된 학과나 아니면 기계 관련된 학과에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학종 경쟁률이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숙명여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경쟁률적인 측면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서 조금의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홍익대는 서류형만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작년에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되면서 앞에 숙대처럼 서류형을 없애거나 아니면 선발 인원을 줄이는 대학들이 조금 더 많았지만 홍익대는 계속해서 서류형만으로 선발을 합니다. 여기에는 서류 외에 다른 평가 요소로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홍익대는 학종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세계화 8 이내로 홍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높지 않은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서류 점수를 받아도 합격할 수 없다는 점을 홍대 학종 지원 시에는 반드시 유의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학종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궁금하신 대학들을 모두 다루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건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진학사 수시 지원 전략 레포트를 아래 영상의 설명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른 대학들의 궁금증을 자료집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3등급 설명회에 나오는 대학들에 대한 설명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2등급 대 학생들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이 지원해요. 성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경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학종 경쟁률이 너무 높을 테니까 교과 전형도 고려해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몇 가지 참고할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의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옆에 보이는 내용은 주요 대학들의 작년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1점 중반에서 2점 초중반까지의 입결을 보이고요. 동국대만 2점 후반대까지 입결이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교과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는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하는 대학입니다. 단순히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30% 반영해서 선발하죠. 하지만 그렇게 그 영향력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성적 자체, 그 역시도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서류를 통해서 역전하거나 역정당하거나 그런 사례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동국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 방법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서류 평가 영향력이 다소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큰 대학이었지만 작년에는 학생부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체 같은 것도 학생부 반영 영역이었다면 올해는 창체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출결 상황, 행동 특성 종합 의견만 평가를 합니다. 동국대 역시도 과거에 비해서 서류를 통한 역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가 들어간다고 해도 서류 평가보다는 교과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보통 이야기하는 중경 외시, 그리고 건동홍 이런 대학 라인의 입시 결과를 정리했는데 한국 외대의 입시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외대가 단순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대는 각 교과목의 원점수와 등급을 비교해서 각 학생에게 유리한 방식의 성적을 적용해 줍니다.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원점수가 높으면 그걸 높은 등급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원점수는 90점인데 2등급 아니면 3등급 이런 성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외대는 그걸 2등급이나 3등급이 아니라 1등급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런 계산 방식은 주로 학생 간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에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외고나 자사고 이런 곳들인데요. 하지만 이런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건 아닙니다. 내 등급과 원점수를 비교해 보면서 외대식으로 바꿨을 때 유리한 점이 생길 수 있을까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등급으로 입결을 발표하지 않고 대학 환산 점수로 입시 결과를 발표하다 보니까 아까 표현한 내용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작년 70% 컷의 대학 환산 점수를 보면 학과별 평균이 대략 196.8 정도가 되는데 등급으로 따지면 대략 1.4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높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실제 등급은 낮더라도 외대식으로 바꿔보면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니까 한번 외대식 경쟁력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특이한 반영 방법을 갖는 대학들이 또 있죠. 동국대는 성적이 우수한 10개 과목만 일단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동국대식으로 하면 1점 후반인데 동국대 교과 전형을 써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는 서류 역시 평가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앞에서 보여드린 입결은 10과목 기준의 입결이 아니라 전체 과목을 기준으로 한 입결인데요. 10개 과목만 뽑아서 입시 결과를 보면은 1.2, 1.3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이는 곳이 다수입니다. 올해는 서류평가 영향력이 더 작아질 수 있음을 감안했을 때 동국대식 1.5 이내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천대 역시 2등급 학생들이 주로 중후반 학생들이 더 많긴 하지만 교과 전형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대학인데요. 올해 가천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성적이 우수한 교과 순으로 가중치를 둬서 선발합니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교과에는 40%, 성적이 가장 낮은 교과는 10%만 반영하죠. 국어를 잘하면 그리고 또 수학을 잘 못한다면 국어엔 40%, 수학은 10%만 반영해서 선발한다는 거예요. 성적이 우수한 교과와 그렇지 못한 교과 사이의 점수 차이가 큰 경우에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형이죠. 또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더 특이해서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만 성적에 반영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A 위주로 받았을 테니까 합불은 면접에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등급 대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지역균형, 면접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는 지역균형보다는 학생부 우수자 쪽을 고려하시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전공학부에만 해당하는데요. 탐구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만 반영해요. 탐구 성적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특히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학생들이 많진 않겠지만 일부 있을 테니까 아마 국수 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일반 학과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입결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결은 이것으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최저 기준이 다른 학과에 비해서 더 높아요. 자율전공학부의 최저는 2개합 5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과와 입결이 어떻게 다를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최저 기준이 높은 자유전공의 입결이 더 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세종대 교과 전형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분들이시라면 저희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 한번 그 결과를 예측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은 학생들 데이터가 더 쌓여야 돼서 지금 이 설명회를 통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역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표는 2등급 대학생들이 지원을 고려할 만한 일부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리해둔 표인데요. 대략 2개 합 4에서 2개 합 7, 3개 합 7에서 3개 합 8 정도의 최저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글씨로 정리된 대학들은 작년과 최저 기준이 달라지는 대학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강화됩니다. 2개 합 5라는 기준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탐구 반영 개수가 1개에서 2개 평균으로 바뀌게 돼요.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최저를 준비할 때 탐구 한 과목에만 신경 쓰는 학생들도 일부 있는데, 경희대를 준비한다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저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학생 비율 역시 낮아질 텐데요. 작년 경희대의 최저 충족률은 서울캠은 평균 72.4, 국제캠은 75.9%였습니다. 올해는 저희 데이터로 보았을 때 이보다 조금 더 낮아져서 60% 중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종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전공만 2개 합 5 수준으로 높고요. 일반 학과의 경우에는 자연계열 학과의 최저만 바뀌어서 2개 합 7에서 2개 합 6으로 강화가 됩니다. 인문계열은 원래 2개 합 6이었어요.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과의 최저 충족률이 낮아질 거고 입시 결과도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숭실대는 앞에 두 대학과 다르게 인문계열 최저가 2개 합 4에서 올해 2개 합 5로 완화가 됩니다. 작년 최저 충족률은 인문계열은 평균 43%, 자연계열은 59%였어요. 올해 인문계열의 충족률이 자연계열처럼 60% 가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입시 결과는 작년보다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앞에서 보여드린 대학들보다 다소 선호도 낮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의 작년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결과입니다.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의 경우에는 2점 중후반에서 3점 초반까지 입시 결과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서울과기대의 경우에는 2.5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이건 최저 기준 때문입니다. 앞에 표에 서울과기대의 최저 기준이 2개 합 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최저 충족률이 작년에는 90%대였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최저를 충족하기 때문에 입결이 높게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국민대죠. 국민대는 최저 성적이 무려 4.65까지 내려갔습니다.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요. 바로 임산생명공학과의 입결이에요. 작년에는 교과 전형 입시 결과가 꽤 낮게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서강대 글로벌 한국학은 4.01로 입결이 발표되었고요. 성대 심리학과의 침실 퍼센트 컷은 2.63이지만 최종 컷은 3등급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특목고나 자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교과 전형은 고교 유형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지 않아요. 일반고 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게 특목고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입시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경쟁률이 낮거나 모집 인원이 적거나 선호도가 높은 곳들인 경우에 의외로 낮은 입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입시 결과가 낮았던 학과들의 경쟁률은 붉은빛으로 적혀있고 괄호 안에는 교과 전형의 평균적인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학과들의 경쟁률은 평균적인 경쟁률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삼육대나 성신여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경쟁률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요. 광운대 국제학부는 3대1밖에 되지 않았죠. 물론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모든 학과의 입시 결과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는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이 많았습니다. 모집 인원을 비교해도 평균적인 모집 인원에 비해서 적은 경우가 많았어요. 서강대는 교과 전형의 평균적인 학과별 모집 인원은 9명인데 글로벌 한국학은 3명밖에 안 됐죠. 국민대 임산생명이나 성균관대 심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모집 인원과 비슷하지만 다른 곳들은 꽤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집 인원이 적다고 해서 모든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입시 결과가 낮은 학과는 비교적 모집 인원이 적었던 학과들이 많습니다. 또 보통 경영학과라고 하면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죠.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지만 입시 결과 자체는 낮은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표에 있던 8개 대학 중에서 5곳은 경영학과의 입시 결과가 낮은 쪽에 속해 있었어요. 광운대는 아래에서 3번째, 국민대는 아래에서 2번째 이랬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입시 결과가 낮을 수 있는 이유는 선호도 높은 학과에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만큼 다른 대학과 중복해서 합격하고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합격이 생기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의외로 낮은 입시 결과가 나왔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꼭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라고 해서 입시 결과가 꼭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의외로 이렇게 선호도 높은 학과에 입시 결과가 낮은 경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 6장 중에서 한두 장의 카드를 교과 전형으로 상향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경쟁률이 낮은 곳, 모집 인원이 적은 곳, 선호도가 높은 곳 같은 곳을 찾아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죠. 이 중에서 경쟁률 자체는 어느 곳이 높을지 낮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날 대학이 발표하는 마감 직전 경쟁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입시 결과가 낮았던 곳은 올해에는 입시 결과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재작년 성대 교육학과의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이 무려 4등급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작년 입결은 1.41등급으로 모든 학과 중에서 가장 높았어요. 입결이 낮았던 곳에는 학생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입결이 낮았던 곳, 특히 선호도가 높은 학과인데 입시 결과가 낮았던 곳은 올해 지원 시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드린 이런 이야기는 운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이런 조건에 다 해당한다고 해도 입시 결과가 낮은 경우가 절대로 흔한 건 아니에요. 정말 특수한 경우에 이렇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운에 맡기듯이 지원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25학년도 2등급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준비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신 건 아니겠죠. 앞으로 수시 원서 접수까지는 한 달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저희 영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시다 보면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일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수시에서 진학사와 함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